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월에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 급격히 올랐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누그러졌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 은행 몰락이 작은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금주는 혹시 돈을 잃을까 은행에서 인출하고 투자가는 은행 주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어도 빙산의 일각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 은행의 붕괴는 거대한 은행이 아니면 규제가 느슨했다는 분석이 강하고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실리콘밸리 은행 간부에게 당신이 은행 규제를 완화하도록 로비했고 그 결과 당신 은행이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과 은행권의 흔들림을 감안해서 다음 주 이자율을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확률이 89%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6개월 뒤부터는 이자율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조금 이른 전망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몬트레이 파크를 방문해 피해자를 만나고 연설도 합니다. 총기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법무장관에게는 총을 사려는 사람의 신원조회 관련법을 어긴 총포상을 강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우버를 포함한 임시경제 기그회사에 좋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시직 운전자를 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정의하는 주민 발의안 22 대부분이 합헌이라는 판결인데 임시직 그룹은 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탠바이 아파트먼트, 말 그대로 대기식 모든 것이 갖춰진 아파트먼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구는 완비됐고 디파짓은 없고 렌트비도 쌉니다. 너무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디지털 유목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뇌진탕으로 쓰러져 입원했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퇴원했지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정상이 샌디에고 잠수함 앞에서 핵파워 잠수함과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팔고 이전한다는 군사협약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니까 중국의 반응은 안 들어도 훤히 알겠는데 중국이 한마디 했습니다. 실수고 위험한 무기 거래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맨 앞부분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따른 이자율 인상 변동폭은 어떨 것인지 물론 예상입니다만 그런 것을 해보겠고 그 사이에는 역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부분의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 두 은행의 몰락 이게 또 들어가야지 이자율과 연관이 돼서 이렇게 맨 앞에 전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혹시 이 부분만 듣고 뉴스를 더 이상 들으실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분들도 어머 이거 어떻게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도 은행에서 내 돈을 다 꺼내놔야지 되는 것 아니야? 뭐 세이프티 박스 같은 데 넣어둔 것도 꺼내놔야지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거래하는 한인은행 모두 전부 100% 연방 보험공사에 가입돼 있고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큰 은행은 뭐 당연하고요. 25만 달러가 이제 그게 완벽하게 보험으로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금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은행에 돈을 넣은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돈을 다 받지 못한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답니다. 2028년도 인디맥이라는 은행 한 번이었고 규정 자체는 25만 달러지만 그 이상도 괜찮고 또 실제로 25만 달러를 개인이 회사라면은 뭐 봉급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해야지 되니까 그렇지만 개인이 은행에 캐시를 25만 달러를 넣고 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망한 지금 며칠 사이에 망한 두 군데 은행이
일반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시는 은행과는 다릅니다. 일반 은행은 여러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넣고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아주 그 손님도 다양하고 커스터머도 다양하고 투자 방향은 뭐 그다지 다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은행은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회사와 거의 거래를 했고 그리고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는 또 그 암호화폐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상관이 없고 이분들이 이제 아주 그 시기가 나쁘게 이자율이 높아졌었을 때 이제 그 본드에 채권에 많이 투자했던 것을 나스닥이 기술주들도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묻어뒀던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융자를 높은 이자를 받아서 투자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은행에다가 캐시가 너무 쌓여서 넣어뒀던 돈을 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빼니까 이들 회사들이 균형이 안 맞네 하니까 또 겁나서 다른 사람은 안 빼도 되는데 빼고 이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는 일단은 상관이 없다. 물론 관계 당국은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인플레이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에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1월 달에 비해서 급격히 올랐습니다. 0.4%. 노동부가 발표한 거고요. 민간 발표 아닙니다. 1월 달에는 또 역시 12월 달에 비해서 0.5%가 상승했었고요. 12개월로 보면은 1년 전보다 2월 달에 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는 6.4%였거든요. 어쨌든 전문가들 예상과 한 달치로도 12월 달 기준으로도 맞고 뭐 괜찮은 편입니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6%라고 하면은 2021년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거든요. 지난해 9월이 아니라 지지난해 9월보다 그때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가장 높았을 때는 지난해 6월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9.1%나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9월달 이후에 지난해 6월달 이후에 계속 지금 8개월입니까? 연속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의도했던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 물론 아직도 물건값이 비싸네 하는 가격 압박은 존재하지만 그것도 이제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요. 여기에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은행들이 파산하는 이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채권값이 싸졌고 싸졌을 때 팔았어야지만 됐고 은행은 왜냐하면 그 커스터머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그거 채워넣어야지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연준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보면은요. 식품과 에너지를 뺀 핵심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0.5%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5.5%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목표율로 잡는 2% 인플레이션 기준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주 그 변동이 많은 에너지와 식품은 빼고 자동차와 트럭 값은 또 내려갔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 이 부분은 이제 9시 35분에 새로운 그 주거 형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거비가 렌트비를 포함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난달에 0.8%, 1월 달에도 0.7%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먼트가 전국에서 제법 많이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나아질 것이다. 렌트비는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데이터는 오히려 이 분야 렌트비는 줄어들었다 하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되고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느냐. 가장 이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분야는 오릅니다. 식당, 밥값 얼마 전에 올렸는데 또 올려야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캘리포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텍사스 같은 캘리포니아주보다 물가가 싼 곳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인 식당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하지 마세요. 미국 식당 가면 뭐 밑반찬도 하나도 안 주면서 훨씬 더 비쌉니다. 노동력, 인건비가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도 수라원도 있고 쌈도 후원을 해주시고 하는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 오르죠. 게다 대고 식당은 재료비도 있어야지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
인건비가 같이 오르니까 제일 그 힘드신 분야일 것 같고요. 자동차 보험도 0.9% 올랐습니다. 식당 밥이 지난달에 0.6% 상승했네요. 호텔 역시 인건비 많이 들어가죠. 2.3%. 항공료도 뭐 몇 개월 내리던가 싶더니 6.4% 2월 달에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계란만, 에그만 1년 전보다는 55% 폭등이었던 것이 2월 달 한 달에 6.7% 내려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웰 의장이 지난주에 상원과 하원에 나와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더 강한 그런 이자율 인상이 있을 수가 있다. 실업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것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은행 문제가 딱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겁니다. 두려워서 여기저기서 은행에서 전혀 안전한 은행인데 실리콘밸리 뱅크라든가 시그니처 뱅크와는 상관없는 비즈니스로 운영하는 곳에서도 돈을 뽑아간다면 그러면 미국 경제 망가지고 세계 경제 망가지고 뭐 한국을 포함해서 홍콩, 유럽의 주식시장 어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로서는 그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0.5%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일 것이다. 이게 연방준비제도의 알고리즘을 쭉 보면은 그렇답니다. 예측 알고리즘을 보면은 89% 거의 90%가 0.25%포인트일 것이다. 힐이 예측을 했습니다. 아예 중단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올리지 않는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어스 씨가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달에 중단하고 나면은 5월 달에 이제 다시 올린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0.5%가 아닌 0.5%보다 낮을 것이라는 것, 0.25%라는 것에 거의 지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고요. 연방준비제도도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무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은행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이번에 두 은행 사태로 내놨고요. 아무튼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21일, 22일이 그 공개시장위원회를 하니까 그때 이자율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될 텐데 아무튼 강력한 이자율 인상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있겠죠. 작은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신다던가 하면은 그 은행의 재정을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어제도 무슨 퍼스트 퍼시픽 뱅크 이런 많은 은행들이 영업이 일단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는 구제금융을 해서 이 세계 금융 사태를 막았었는데 미국이 막 이런 거 무너지고 저런 거 무너지고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파생 상품 나오고 부동산 관련 그랬을 때요. 지금은 이건 구제금융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세금, 직접적인 세금으로 이 두 은행에 입금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 25만 달러 훨씬 넘는 5억 달러 넣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다 지금은 일단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안전하고 연방보험공사가 지금 얼마 갖고 있나요? 10억, 100억, 1250억 달러를 일단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그래도 패닉 갖고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패닉 상태인 것이 돈도 특히 많으신 분들은 은행이에요. 그런 것은 패닉 상태인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그니처 뱅크와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뉴스를 들으셔야지 되기 때문에요. 원래 예전에 그 워싱턴 뮤추 예전도 아니에요. 2008년도에 가장 큰 그 은행의 파산, 은행의 붕괴가 워싱턴 뮤추얼이고 두 번째가 실리콘밸리 뱅크잖아요. 세 번째가 시그니처 뱅크고 워싱턴 뮤추얼이 사람들이 막 뭐가 이상해, 수상해 하고 나서 돈을 빼갈 때 열흘 동안에 167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2008년도에는 열흘 동안에 167억 달러.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는요. 지난주 목요일에 CNBC가 좀 이상해 하는 그 하루에
420억 달러. 몇 배예요? 420억 달러를 빼갔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게 속도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은행도 전부 그 휴대폰 같은 것으로 거래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은행 재정 시스템의 몰락인가? 우리 은행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재정 시스템의 몰락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은행이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이 두 은행 모두 규제 약화시켜주도록 굉장히 로비를 했었던 은행이거든요. 나는 내 예측이 틀리길 바랬는데 그렇게 로비하더니 결국은 망하고 마는구나. 본인들이 원했었던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은행의 그 로비를 그렇게 은행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더니 굉장히 강화했으면 이런 일은 안 나왔을 확률이 높죠. 이건 이제 정책 위반자들도 잘못한 거고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하버드 대학교 그 상법 전문 교수였었고 굉장히 진보적인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고 이 프랭크 다드법 같은 금융사태 있고 나서 오바마 때에 만들어진 굉장히 은행을 강하게 규제하는 이것을 초안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버니 샌더스 같은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이었고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시대에 규제를 약화시키더니 이런 일이 터지네.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그 은행이 잘못해서 그러는데 구제금융을 주느냐. 구제금융은 아니거든요. 일단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보시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미국 은행 구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어쩌면 실리콘밸리 뱅크 SVB가 은행 이 손님들에게 커스터머에게 줄 충분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오래 둬야지 된다는 거죠. 이게 현금으로 인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을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을 비쌀 때 사서 지금 너무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아주 낮아져서 그렇지. 그러나 이게 오래되면은 그 충분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은행 커스터머는 내가 원할 때 돈을 넣고 내가 원할 때 돈을 뽑는 거죠. 그걸 뭐 은행이 지금 뭐 채권에 투자한 게 채권값이 내려가니까 은행의 채권이 올라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줬다가 인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금주에게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뭔가를 보유를 해야지 되는데 이 법이 트럼프 시대에 약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재정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자산을 매각을 다 하고 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줄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튼 정부에서는 보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있잖아요. 관장을 하는. 여기에 가입돼 있는 모든 은행들이 결국은 그 기금을 조성을 해야지 됩니다. 괜히 다른 은행이 조금 리스키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한 것을 내가 같은 멤버라는 이유로 우리 은행이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간접적으로 보면 구제금융이라는 말도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저 은행이 망해서 우리가 돈을 대야지 된다면 우리 은행에서 그 돈을 커스터머에게 이전 안 시키겠습니까? 뭔 피를 올려도 올릴 테고 이자율을 더 많이 주려고 하다가도 더 많이 안 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몇몇 은행이 전체적인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른 은행도 이렇게 도산해버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보다는 조금 크긴 하지만 아주 크긴 해요.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슨 뭐 체이스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큰 은행들은 그 은행들도 아주 리스키하게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그 은행들에게 규정되는 연방정부의 규제가 그 밖에 대형 은행이 아닌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 많은 은행들은 훨씬 보수적으로 일을 하죠.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텔레비전 앞에 보이는데 트럼프가 아주 큰 은행이 아닌 뭐 중간 아니면 크기는 큰데 거대한 은행은 아닌 그런 은행에 대한 규제를 줄여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들의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뭐 한 군데다가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은행의 투자도 그렇게 할 때는 채권에 묻어두는 것이 위험하구나. 장기 채권도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율이 더 높은 게 장기겠죠.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은행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기 이율이 더 높은 것에 해서 이걸 뺄 때는 뭐 손해를 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그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할 때는 연방준비제도가 장기 채권,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좀 쉽게 해주겠다.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두 은행이 무너지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특별히 해야 될 걱정도 많은데 하지 않으셔도 될 걱정, 내 은행 이 걱정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원래 정책 위반자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했으면 훨씬 좋았죠. 이 나드 프랭크 법이 원래는 500억 달러 이상 자산의 은행은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그 모든 손해를 투자자들에게 보게 하고 아무튼 그 예금에 있어서의 쿠션을 많이 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었는데 이 자체를 트럼프 시대에 훨씬 더 큰 은행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다. 이게 바로 뭐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의 로비 결과다. 그리고 이 금융권에 관한 그 로비 결과는 뭐 지역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뭐 공화당이 뭐 구제금융을 왜 해줘? 민주당에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이런 금융권은 뭐 구태여 따지자면 뭐 공화당에 덜 지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프랭크 나드를 지키려고 했었고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프랭크 나드를 느슨하게 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도 많았죠. 심지어 지금 이제 고소를 이미 당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들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본인들의 돈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빨리 이체를 시키고 이런 것들도 뭐 드러났잖아요. 이게 뭐 꼭 위법 상황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인 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율이 여기에 다시 연결이 되는데 결국은 이자율을 급하게 인상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를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있을 때만 아마 연방준비제도는 급한 이자율 인상을 멈출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때가 온 거고요. 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단은 이제 불을 껐다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어차피 뭐 여러 충격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0.25%포인트 인상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좀 신중한 경제 전문가 또 신중한 경제 전문 신문 잡지에서는 인플레이션에서 연방준비제도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은행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경기 둔화도 없을 테고 뭐 확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것도 없을 테고 그럴 때에 왜 대출기관의 은행의 이익을 연방준비제도가 보호를 해야지 되는가. 그건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위반자가 지금부터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뉴욕타임스는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오늘 브레이크가 자동차에서 고장이 났다면 브레이크만 고치면 됐지. 그걸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다 부품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두 군데 은행이 그렇게 해서 거기 일단 막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자동차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고쳐야지 될 거,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막아야지 뭐 자동차를 확 바꿀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부터 정확하게는 했었던 이 사태는 일단락됐고 여러분들은 조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모든 예금은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은 되니까요. 다만 이제 이자율이 원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인상을 원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자율 인상 원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네요. 모든 크레딧 카드부터 자동차 살 때 또 요즘은 가전제품 살 때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율까지 결국은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의 정말 폭삭 망한 것이 일반인들에게 다 영향을 주네요. 이자율로. 이자율이 낮은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잠시 뒤에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는데 아직 바이든 대통령 캘리포니아에 어제 그 샌디에고 왜 샌디에고냐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전 사진 보니까 금방 알겠던데요. 사실은 사진 이전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됐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몬트레이 파크로 가는데 이것도 아주 한인들에게도 중요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고 또 법무장관에게 지시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총기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총기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지, 법이 돼야지 더 그 구속력이 강하겠지만 하원이 공화당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절대로 총기를 규제하자는 법안을 만들 리가 없죠. 대통령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행정명령을 발동을 한다는 건데 1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에서 그 댄싱홀에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댄스를 했었던 그곳을 방문을 해서 여론을 반영을 하는 거죠. 여론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일반인들은 전국적인 어떤 그 신원조에 총기를 살 때 좀 더 강하게 어쨌든 총기를 규제하자는 이 같은 것을 지지를 합니다. 총을 사기 전에 이 사람이 전과자인지 특히 이제 뭐 가정폭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지역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도 다른 주에 비해서 총기 규제법이 강한 편이긴 하죠. 강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몬트레이 파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고 총기도 캘리포니아주에선 강하지만 다른 주에서 사서 무슨 소아밋 같은 데서 사서 그래서 이제 들여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일된 게 없으면 미국처럼 50개 주에서 연방법 따르고 주법 따르고 어떤 것은 편리하고 합리적이지만 이런 것은 통일돼야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민법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정치 현실을 아는 거죠.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총기를 파는 사람이 신원조회를 해야지 되잖아요. 전국적인 것은 딱 그 컴퓨터망에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신원조회를 해야지 된다 하고 그걸 알면서도 신원조회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총을 판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면 알아야지 된다. 기본 ABC다. 총기를 판매하려면 연방 총기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총을 팔기 전에 신원조회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있어야지 된다. 이 연방법이 또 있으면 뭐합니까? 주에 따라서 또 다른 주법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연방법이 위, 어떤 경우는 주법이 위. 분명하게 모든 주에서 연방법이 위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민법처럼. 그러나 주에 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법무장관에게 뭐 사전에 신원조회 같은 것 하지 않고 총기를 팔았다면은 강하게 단속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참 미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주에 미국 핵 능력 잠수함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이전해 주는데 미국도 기술 이전 거의 안 하는데 예전에 이 핵 기술의 경우는 영국에 뭐 그것도 뭐 58년인가요? 50년대에 한 번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이 무슨 삼성과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거 탈 때 지원은 하되 조건에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삼성 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또 해석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호주에 일단 그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을 합니다. 하는데 왜 미국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모든 것을 이전해 주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석대는 미국의 핵 능력 핵 잠수함이라고 꼭 그걸 핵 잠수함으로 무기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핵
핵파워 잠수함을 적어도 석 대는 사야지 된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그래서 샌디에고에 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안토니 알바네즈 호주 총리, 그리고 리시 수낙.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리시 수낙은 그 전에는 토니 블레어랑 맺어놓은 계약이었잖아요. 그 프랑스와 원래 호주가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건 전기 기반이고 뭐 일렉트로닉 기반이고 일렉트로닉보다는 아무래도 뉴클리어 파워, 핵 파워가 더 강하지 않겠어요? 호주도 왜냐하면 중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국 함대 미주리, USS 미주리 그 앞에서 새로운 챕터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세 나라가 새로운 핵 잠수함 협정, 세 나라 이름을 따서 맨 앞에 이제 호주를 땄네요. O, 그다음에 UK, 뒤에 US에서 오커스.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호주와 영국과 이것을 18개월 전에 서명을 하고 3국이 파트너십으로 여기도 또 인도 태평양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파워에 맞선다는 겁니다. 지역 안보를 위해서. 호주는 뭐 당장 그 지역이니까. 미주리, USS 미주리가요, 19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드니로 한번 갔었답니다. 1908년이니까 1차 대전.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1945년도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때 이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호주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아주 드문 스텝인데 미국이 핵 기술을 지금 호주와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는요. 아무튼 미국과 영국은 1959년이었네요. 58년이 아니라 미국이 영국에 이 핵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호주가 프랑스와 디젤이었네요. 그렇죠. 전기 보트, 디젤 보트를 330억 달러에 계약을 했다가 이걸 파기를 하고 이제 미국, 영국과 함께 한 거잖아요. 이 정도의 그 핵파워 잠수함은 6개국만이 가졌답니다. 6개국만이 가지니까 호주가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한 것을 갖는 것이고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건 핵 능력이지 핵 잠수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핵을 달았으면은 핵폭탄 달았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니 미국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뭐 북한이 뭐 한두 개 갖겠다는데 예전에 이 말이 통했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미국이 그걸 함부로 쏘진 않잖아요. 북한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호주도 함부로 그걸 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핵 파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조금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호주도 뭐 잠수함이 지금 한 30살 정도는 됐답니다. 호주가 갖고 있는 잠수함들이. 그래서 뭐 2030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잠수함도. 2040년까지 잠수함을 만드는데 너무 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주에 그 미국 잠수함이 보내지지는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오피서를 키우는데도 한 15년 정도는 걸린다고 하거든요. 다 중국을 겨냥해서. 리시 수낙 이 영국 총리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도 또 북한이 나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굉장히 위험하고 무질서하고 분열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핵무장 아니라 핵동력이다 하는 것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중국은 이 오커스 잠수함들은 실수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리커창 새로운 총리가요. 국제사회는 고려하지 않은 자신들의 지정학적인 관심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핵파워지 핵무기가 아니다. 호주의 총리도 그렇다. 바이든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호주까지 한국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본과 미국은 원수였습니다. 왼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유일하게 핵폭탄을 써본 곳이 일본입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가장 아시아의 강한 동맹국이 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호주가 들어가고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여러 것을 아시아 대 미국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또 영국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여러 가지 입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뭐 주식시장은 다우지수 뭐 그린이긴 한데요.
또 나스닥도 많이 올라갔네요. 241.22, S&P 500도 65.50. 그런데 은행 주식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아직도 좀 던지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회에서 해야지 될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원은 의회가 이번 주 내내 쉬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해외의 반응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아지겠죠. 그럴 것 같고 캘리포니아 아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Stand by your man이 아니라 Stand by apartment. 준비가 됐다. 내가 들어오는 거. 우리 예전에 그 furnished 그 아파트먼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fully furnished 뭐 냉장고만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fully furnished 된 그런 아파트먼트를 스탠바이 아파트먼트라고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게 조금씩 시작이 돼서 굉장히 확장된답니다. 회사도 한두 개가 아니래요.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한 달 렌트비 한번 들어보세요. $1295.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한 33% 쌉니다. 리스 계약 없고 처음에 아파트먼트 들어갈 때 첫 달 마지막 달 무슨 뭐 시큐리티 디파짓 같은 것도 없고 sounds good. 그런데요. 이게 이제 랜딩이라는 회사예요. 이 랜딩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2만 개의 아파트먼트가 있고 미국의 375개 도시에 그런데 멤버십을 받아요. 1년에 $199를 받고 내가 어디에 가서 살겠어 하면은 375군데 도시에 완전히 fully 준비가 된 스탠바이드 된 아파트먼트가 있으니까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라던가 장거리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 도시에서 얼만큼 살고 저 도시에서 얼만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렌트비가 그렇게 싼데 어디서든지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sounds good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딱 이 아파트먼트에 나보다 돈을 더 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겨납니다. 회사에서도 사흘 정도 경고를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미니멈 사흘이에요. 어떤 때 내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갈 때도 사흘 정도만 경고를 주고 대신에 멤버십 피가 1년에 $199니까 아마존과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는 다른 도시로 역시 이 회사의 아파트먼트를 다른 도시로 나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렌트는 30일 해서 보통 이제 먼스 투 먼스로 하는데 6개월이 가격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가격은 이제 마켓 어느 시장이냐에 따라서 또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시카고를 예를 들면 $1,300에서 $9,400, 달러스가 $1,500에서 $13,000. 이건 아주 고급이겠죠. 뭐 전부 관리는 빌딩주가 아닌 그 랜딩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은 조금 단기가 제한적이랍니다. 사람들이 장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뭐 $150 급하게 나간다 하면은 $150 청소비를 내야지 되는데 2019년도에 이 랜딩이라는 회사가 생겼답니다. 빌 스미스라는 분이 본인의 회사를 타겟에 얼마에 팔았다고 하던가요? 타겟에 $5억 5천만 달러에 팔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요즘은 모든 게 다 온라인인데 뭐를 지불하는 것도 그렇죠. 교통, 뭐 예약하는 것, 그로서리까지 전부 온라인인데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사잖아요. 그런데 왜 집만 안 그러지? 하면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이 회사 말고도 율리시스 솔리스라고 스키어들에게 아주 좋은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겨울에 이제 여기는 많이 하는데 몇 주일 정도를 머무는데도 당연히 호텔보다 싸겠죠. 겨울에 성수기에 솔트레이크 시리에서 호텔이 뭐 $300, $400는 보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짐을 가장 적게 한다. 그로서리 마켓 볼 때도 코스코 같은 데서 사지 않는다. 물론 경고가 안 올 수도 있지만 뭐 2주일 뒤에 나가라. 내가 6개월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1,9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아파트먼트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싸대요. 에어비앤비가 플로리다주에 무슨 뭐 3주일 좀 괜찮다 하는 곳에 있으면 $4,500는 기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있겠네요. 이사할 때마다 뭐 신문 배달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 수많은 곳에
그 수많은 곳에 따로따로는 아니지만 이전한다는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 점이 조금 있겠고 북박이가 아니라 이제 융통성 있는 삶, 자유로운 삶.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 유럽에 어디서 3개월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왜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이 회사에서 375군데의 도시에 2만 채가 넘는 아파트먼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조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안 되고 재택근무하고 뭐 이러시는 분. 그런데 표류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까요? 아니, 표류라기보다 자유? 좀 확 트임?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또 유행이 북박이로 돌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심 있습니다. 저도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22 기억나세요? 2020년에 여러분들 투표하셨는데요. 지금 기그 제가 앞서서는 우버 드라이버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그런 그 경제활동, 임시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과연 계약자로 해야지 되는가, 고용인으로 해야지 되는가 해서 이것은 이제 그 독립계약자로 하는 것. 굉장히 2억 달러인가를 들여서 우버, 리프트 같은 회사에서 로비를 해서 회사에 맞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자가 아니라 고용인이라면 건강보험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승리였죠. 그랬더니 이제 고소가 들어갔습니다. 하급법원에서는 회사가 울상을 지을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어제 이 수프리어 법원 판결을 뒤집어서 대부분 이게 그 법이다. 하나는 무슨 뭐 법률 조항의 일부는 폐기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게 맞다 하고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은 회사에 좋은 판결이에요.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어서 아마 이것이 그 주의 대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그 할 것 같고요.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는 됐지만 반대하신 분들도 많았고 나중에는 뭐 투표하고 나서도 내가 이거 잘못한 거야 속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그 일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우버 리프트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법이 위헌이 되기를 바라실 거고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법으로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시는 아주 그 묘한 그런 거고요. 또 미치 매코넬 연방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오래됐네요. 퇴원을 한 지 며칠은 됐죠. 아무튼 주말은 넘기고 나서 지난주에 그 뇌진탕 치료를 받고 호텔에서 그 넘어져서요. 81세입니다. 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퇴원했지만 재활센터에 계시다 하는 뉴스 전합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잊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아무튼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뭐 내일이 있으니까는요. 제가 앞서서 그 뭐죠? 이제 아파트먼트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 스탠바이 아파트먼트를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유목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캘리포니아주에 78만 8천 달러짜리 집이 나왔는데요. 게르네빌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몇십 마일 떨어졌다고 하고 주말 별장으로 많이 쓰이는데 아주 그 근사해 보였거든요. farm to table 다이닝도 있고 스퀘어핏당 589달러니까 비싼 편 아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그림 보는 거 좋아해요. 강혜신이었습니다.